콘크리트, 재료, 배합, 시공, 총정리, 후편. 콘크리트용 혼화재 품질 기준 KSF 2560 시멘트 질량비 5% 미만이라 배합 계산 시 무시되는 혼화재 중 빈번하게 사용되는 혼화재에는 AE재, 감수재, AE 감수재, 고성능 AE 감수재가 있는데 KS에서는 이 혼화재들의 품질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시험에도 기출된 적이 있어. 그래서 오늘은 콘크리트용 혼화재의 품질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관련 용어 몇 개만 소개하자면 지연형 혼화재는 콘크리트 응결 속도를 지연시키는 성질을 지닌 것이고 촉진형 혼화재는 응결 속도를 촉진시키는 것. 기준 콘크리트란 혼화재 품질을 시험할 때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시험 콘크리트란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라는 것을 참고해두자. 혼화재의 요구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조건은 시멘트는 임의로 선정한 3개의 서로 다른 제조사의 포틀랜드 시멘트를 같은 양식 사용. 골재는 알칼리 골재 반응성에 무해한 것으로 혼합에 이용되는 물은 상수도 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80mm 또는 180mm로 1세제곱미터당 혼화재의 사용량은 제조사가 지정하는 양으로 기준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2% 이하로 기준 콘크리트의 장골재율은 40에서 50% 범위인데 다른 조건도 더 있지만 이 정도만 참고해보자. 혼화재의 요구 성능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은데 감수율은 기준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에서 시험 콘크리트 단위 수량을 뺀 값을 기준 콘크리트 단위 수량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이라 클수록 단위 수량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니 더 좋은 의미가 되겠고 블리딩 양, 압축 강도비, 길이 변화비는 시험 콘크리트의 블리딩, 압축 강도, 길이 변화량을 기준 콘크리트의 블리딩, 압축 강도, 길이 변화량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인데 블리딩은 값이 작으면 혼화재를 섞을수록 블리딩이 작다는 것이니 작을수록 좋고 압축 강도비는 값이 크면 혼화재를 섞을수록 압축 강도가 커진다는 것이니 클수록 좋은 것이며 길이 변화비도 값이 작을수록 변화가 작으니 더 좋은 의미겠지. 또 동결융의 저항성은 당연히 크면 좋은 수치고 슬럼프 손실과 공기량 변화량은 작을수록 좋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시 고성능 AE 감수재가 비교가 되는 다른 혼화재보다 요구 조건, 즉 기대 조건이 더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 표를 달달 외우는 것은 어렵겠지만 어떤 항목에 요구 조건이 있는지 대략의 요구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눈에 익혀보도록 해보자. 마지막으로 기출된 적이 있는 화학 혼화재 품질 기준 KSF 2560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동결융의 저항성 측정 시 동결융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혼화재 제조사에서 시험 결과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시험만을 수행한다는 점, 혼화재 중 유동화재의 품질 기준에 대해 국가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콘크리트 학회에서 제정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혼화재의 원료에 대한 검사 항목이 없고 콘크리트 성능 기반의 품질 기준만 존재한다는 점 등이 혼화재 품질 기준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이니 참고해두자.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기준. 지난 토목시공기술사 레미콘 강의 영상에서 레미콘 인수시 품질 체크 항목 중에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는 콘크리트 중 염화물 이온량 0.3kg/세제곱미터이고 장골재 중의 염화물 이온량은 0.022kg/세제곱미터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 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 기준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자. 먼저 콘크리트 중에 존재하는 Cl-, 즉 염화물 이온은 시멘트의 소화 반응, 강도 발현, 철근 부식, 수축, 크리프 거동 및 알칼리 골재 반응 등 많은 현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염화물 함유량의 기준이 필요하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 기준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에 염소 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kg/세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외부로부터 염소 이온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 콘크리트, 포스트 텐션 방식의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묵은 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소 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에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에 염소 이온량의 허용 상한값을 0.6kg/세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고 해.
또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이온량은 다음에 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참고만 해두자. 기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염분 함유량 규제 기준은 장골재, 즉 모래는 염화물 이온량을 건조 중량의 0.02%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염화물 이온을 NaCl로 환산할 경우 0.04% 이하라고 해. 또 배합수는 상수도를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염소 이온량이 불분명하면 염소 이온량을 0.04kg/세제곱미터로 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즉 배합수의 염분 함유량 규제치는 0.04kg/세제곱미터라고 보면 되겠어. 이 기준을 전부 다 자세히 알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자면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은 0.3kg/세제곱미터 이하, 장골재는 건조 중량의 0.02% 이하, 배합수는 0.04kg/세제곱미터 이하라고 할 수 있겠지. 또 콘크리트의 염화물과 관련하여 추가로 알고 가야 할 개념으로 콘크리트 중에 철근 부식 임계 염화물량이 있는데 임계 염화물량이란 콘크리트 내부 철근에서 부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염화물 이온 Cl-의 양을 뜻해.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나오는 철근 부식 임계 염화물량을 계산하는 식은 임계 염화물량은 단위 결합재량 곱하기 0.004배인데 예를 들어 300kg/세제곱미터의 단위 결합재량을 가진 콘크리트의 경우 염화물량이 1.2kg/세제곱미터부터 철근 부식이 발생한다는 뜻이야. 참고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연구자가 임계 염화물량을 연구했는데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0.5에서 1.3kg/세제곱미터 사이에 분포하고 있지. 또 콘크리트의 염화물과 관련하여 염소이온의 확산계수라는 개념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염소이온의 확산계수란 염소이온의 위치에 따른 농도 차이로 인해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계수로 염소이온의 확산계수가 클수록 염소이온 침투 속도가 빠르다고 보면 돼. 한 논문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에 따르면 다음 그래프와 같이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증가할수록 염소이온의 확산계수가 감소하므로 염소이온에 대한 침투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압축 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유효하다고 하고 또 콘크리트 중에 투수 공급량과 염소이온의 확산계수는 비례하므로 콘크리트 중에 공급량이 적을수록 염소이온에 대한 침투 저항성이 커진다고 해.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내 염화물로 인해 발생하는 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량을 허용치 이하로 관리하고 물 결합제비를 낮게 하여 조직을 친밀화시키며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를 증가시키고 콜드 조인트, 재료 분리, 균열 등 결합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양생을 철저히 하며 해사를 사용 시에는 염분을 철저히 제거 후 사용해야 돼. 또 필요시 철근 표면을 에폭시 코팅하거나 방청제를 콘크리트 속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 레미콘 공장의 검사 및 점검.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레미콘 공장은 자재 공급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승인인 자재 공급원 승인 시에 사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또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서도 제조 설비 및 제조 공정의 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레미콘 제조상의 품질 관리를 위해 공사 시작 전은 물론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규정된 레미콘 공장의 검사와 점검 사항에 대해 공부해보자. 먼저 앞서 말했듯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내용상의 레미콘 총 설계량이 1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위해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점검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면 골재 저장 설비 점검 시 배수, 바닥, 칸막이 등의 검사, 옥외 시험 및 검사, 점검 시 슬럼프, 공기량, 염화 물량 등 품질 시험 결과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 시멘트 저장 설비 점검 시 방습 보호 시설, 풍화 방지 등에 대한 점검, 혼화재료 저장 설비 점검 시 방습 보호 시설, 희석 시 교반기 등에 대한 점검, 운반장치 점검 시 벨트 컨베이어 시설 상태, 우수 보호 여부 등을 점검, 회수수 처리시설 및 폐레미콘 처리시설 점검 시 회수수 설비 내 불순물, 폐레미콘 처리시설 적정 가동 유무 등을 점검, 믹서 등 기계장치 점검 시 기계장치에서 재료 누출 여부, 점검구 개폐 용이성 등을 점검, 운전실 점검 시 배합 보정 여부, 계량기 작동 상태 등을 점검, 시험실 점검 시 시험기구 교정 관리, 작동 상태 등을 점검,
품질관리 기록 점검 시 품질관리 업무 적정 수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해. 머릿속에 레미콘 공장을 그려보고 본인이 점검자가 되었다고 상상한 후 골재 저장소, 옥외 시험 장소, 시멘트 사일로, 혼화재 사일로, 벨트 컨베이어, 회수수 처리시설, 믹서, 운전실과 시험실, 품질관리 기록실 이렇게 공장을 샅샅이 둘러보는 시뮬레이션을 하며 익혀보자. 또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서도 공사 시작 전과 공사 중에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 공정 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표준 시방서상 검사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면 제조 설비 검사는 재료의 저장 설비를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하여 검사하고 계량기와 계량 제어 장치 등의 계량 정밀도를 검사하며 가경식, 중력식 믹서의 성능을 검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히도 레미콘 설비는 저장, 계량, 비빔의 기능을 하는 설비로 이루어져 있으니 설비의 기능을 기반으로 잘 기억해두자. 제조 공정 검사는 시방 배합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여부 검사, 장골재 조립률, 장골재 표면 수율, 굵은 골재 조립률, 굵은 골재 표면 수율을 고려하여 시방 배합에서 현장 배합으로 부정을 적절히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 계량 설비의 계량 정밀도 검사, 비빔 시 재료의 투입 순서, 비비기 시간, 비비기량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 레미콘 제조 시에는 국지간 공정 진행으로 시방 배합과 현장 배합 그리고 계량, 비빔 순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떠올리며 기억해보자. 레미콘 공장의 회수수, 슬러지수, 상징수, 콘크리트의 제조나 운반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후속으로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배합비의 정밀성을 위해 또 제조 및 운반 장비의 유지 관리를 위해 레미콘 드럼의 내외부 배치 플랜트에 믹서나 호퍼를 반드시 세척해야 하는데 이렇게 레미콘 장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씻은 물, 즉 세척 배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 세척 배수를 그대로 방류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 세척 배수를 재활용 설비를 활용하여 용수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해. 오늘은 이 레미콘 장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 배수, 즉 회수수에 대해 공부해보자. 먼저 회수수 관련 용어에 대해 먼저 알아둬야 하는데 다음에 용어 개념도에 주목해보자. 레미콘 장비를 세척한 물을 세척 배수라고 하는데 이 세척 배수에서 굵은 골재와 장골재를 제거한 현타객을 회수수 또는 슬러지수라고 해. 이 회수수는 상징수와 슬러지 고형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따라서 상징수란 회수수에서 슬러지 고형분을 제거한 물을 뜻해. 그럼 이제 이 회수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공부해보자. 회수수는 배합수로 재활용될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한 슬러지 고형분을 제거한 상징수를 배합수로 활용할 경우 각종 실험 결과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이 상수도와 비교하여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해. 다만 상징수가 아닌 슬러지 고형물을 포함하는 경우 포함된 슬러지 고형물의 함량이 시멘트 중량의 3% 이내여야 한다고 하는군. 또 레미콘 차량이나 장비에 잔여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세정수로 재활용할 수도 있고 회수수는 pH 농도가 높은 강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산성 토양이나 산성의 물을 중화시키는 중화제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두자. 마지막으로 회수수를 배합수로 재활용할 경우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건데 상징수의 경우 아까 말했듯 상수도와 비교하여 거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슬러지 고형분을 제거하지 않은 회수수를 배합수로 활용할 경우 슬러지 고형분율이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거야. 먼저 슬러지 고형분율이 증가하면 슬럼프치가 저하되어 유동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는데 따라서 회수수를 배합수로 활용할 경우 단위 수량을 높이거나 감수제 사용량을 증가시켜 저하된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회복시켜야 돼. 또 회수수의 슬러지 고형분율이 증가하면 슬러지의 미립분이 콘크리트 공극을 충전하는 효과가 생겨 콘크리트 공기량이 감소한다고 해.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A제 첨가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겠지. 또 슬러지 고형분율이 증가할수록 콘크리트의 초결 및 종결 시간이 빨라지고 슬러지 고형분율이 증가할수록 블리딩량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특히 슬러지 고형분율이 3%일 때 응결 시간을 30분 정도 단축시킨다고 하므로 서중 콘크리트 시공 시에는 응결 시간이 빨라진다는 것을 꼭 고려해야 하겠어. 트레미, 콘크리트, 지하 연속벽이나 현장 타설 말뚝, 교량의 교각 기초 등은 수중 불분리제를 활용한 수중 콘크리트로 타설해야 하는데
이렇게 수중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상단에 깔때기 모양의 수구와 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된 수밀한 관으로 이루어진 트레미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수중 콘크리트 타설 시 트레미관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중량에 의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을 트레미 콘크리트 또는 트레미 공법이라고 해. 이 트레미 콘크리트의 목적이자 장점은 수밀한 관으로 타설하기 때문에 수중에서 물과의 접촉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서 수중에서 재료 분리가 적다는 점이니 기억해두자. 이 트레미관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공법에는 방식에 따라 밑뚜껑식, 플런저식, 개폐문식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방식을 간단히 알아보자면, 먼저 밑뚜껑식은 트레미관 하부에 밑뚜껑을 설치해서 콘크리트 타설 시에 트레미관을 조금 들어올리면 콘크리트 중량에 의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방식이야. 다만 이 방식은 깊은 말뚝을 시공할 때는 부력이 작용해서 시공할 때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 해. 다음으로 플런저식은 관 내부에 피스톤처럼 콘크리트로 밀어낼 수 있는 플런저를 장착하여 콘크리트로 밀어내어 투입하는 방식인데, 당연히 플런저는 관경에 맞는 사이즈여야 하고 이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해. 또 개폐문식은 트레미관 선단에 기계적으로 개폐할 수 있는 개폐문을 설치하여 선단이 닫힌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채운 후 타설 지점에서는 기계식으로 선단을 개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이라고 하니 참고해두자. 마지막으로 트레미관으로 콘크리트 타설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트레미관은 당연히 수밀하게 제작되어야 하고 트레미관의 내경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8배 이상이어야 하는데, 통상 직경 20cm에서 30cm 정도라고 하는군. 또 트레미관은 타설 중 슬라임이나 이수가 콘크리트 속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설된 콘크리트에 약 1에서 2m 이상 묻혀 있어야 하겠어. 또 트레미관 내에 콘크리트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콘크리트를 투입해야 하고, 만약 트레미관 내에 콘크리트가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트레미관을 천천히 30cm 정도 올렸다 내리면 효과가 있다고 해. 그리고 가능하면 트레미관을 통한 콘크리트 투입은 연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시간 끊기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콘크리트 타설 중에 트레미관이 크게 흔들리거나 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 트레미관의 조인트가 풀려 이수 혼입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하겠어.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 시기 정리. 토목시공 기술사 거푸집과 동바리 강의 때 거푸집 존치 기간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지만, 거푸집과 동바리 해체 시기는 품질뿐만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체 시기에만 포커스를 맞춰 다시 짚어보도록 하자. 먼저 거푸집 해체 시기 준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앞서 설명해보자면,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체가 강도를 발휘하기 전까지 형상과 치수를 확보하고 바람과 낮은 습도를 막아주어 수화 반응 중 수분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며 철근의 피복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푸집이기 때문에 거푸집 해체 시기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및 품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지. 따라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적정하게 산정된 거푸집 해체 시기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겠어. 우선 국토부에서 발행한 시방서상에 거푸집과 동바리의 해체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을 해보거나 일정 온도 조건에서 콘크리트 재령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중 먼저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에 의한 거푸집 널의 해체 시기는 다음의 표에 따라 해체 가능한데, 확대기초, 보, 기둥 등의 측면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면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어. 다만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같은 부재를 대상으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1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고 해. 또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경우 거푸집을 떼었을 때 공중에 자립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한 타령 기준을 제시하는데, 단층 구조의 경우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배 이상임과 동시에 최소 14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하고, 다층 구조의 경우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임과 동시에 최소 강도 14메가파스칼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고 하니 기억해두자. 다음으로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측면, 거푸집의 경우 다음의 표에서 제시하는 재령보다 더 많이 경과하면 압축 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고 해. 이렇게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거푸집 해체 기준은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일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인데,
만약 평균 기온이 10도가 아닌 9.9도였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는 콘크리트 시방서의 한중 콘크리트 편에 소요의 압축 강도를 얻는 양생일수의 표준이라는 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표에서는 구조물의 노출 상태가 1번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과 2번 보통의 노출 상태에 있고 1번에 속하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번과 2번의 구분 기준이 다소 애매하므로 통상 1번의 상태라고 가름하였을 때 5도씨에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양생일수 9일, 5도씨에서 조광 시멘트는 양생일수 5일, 10도씨에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양생일수 7일, 10도씨에서 조광 시멘트는 양생일수 4일이 필요하다고 익혀두면 될 것 같아. 콘크리트 거푸집 해체 시기에 대한 문제는 준수하지 않으면 콘크리트 품질을 확보하지 못함은 물론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언제든지 반복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럼 오늘은 이만 끝!